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화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뉴욕과 뉴저지에서 있었던 폭탄 사고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맨해튼과 뉴저지에서 폭탄 공격 용의자 아마드 칸 라하미가 체포된 가운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체포된 5명이 조사 뒤 석방됐다고 경찰 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5명은 앞서 이날 밤 9시 30분경 브루클린 벨트 파크웨이 베라차노 인근에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타고 이동 중이던 스포트 유틸리티 차량에서 무기가 발견돼 의심을 받았으나 조사 결과 지난 주말 발생한 첼시와 뉴저지 시사이드 파크에서 있었던 폭탄 공격과 뉴저지 엘리자베스에 설치된 폭탄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라하미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뉴욕 첼시 인근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명 수배에 관한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으셨을 텐데요. 이 문자 메시지는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보내진 긴급 재난 문자였습니다. 이 미 정부 당국은 수년 전부터 극심한 혼란 상황이 발생했거나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긴급 문자 서비스를 활용해왔습니다. 지난 2013년 보스턴 폭발 사건 당시 용의자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또 지난달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시내 총격 사건에서도 이러한 문자 서비스를 활용해왔습니다. 이번 지명 수배 메시지는 사건 현장 인근에 있는 뉴욕시와 뉴저지 일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발송됐는데 이 대피소 위치 안내나 안전사항 안내가 아닌 범인 수배의 문자 메시지 서비스가 동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 당국은 이번 지명 수배 메시지가 효과적이라며 앞으로는 종이 포스터보다 이런 문자 메시지 수배 포스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는 거리에 수배 포스터가 붙고 시민들에게 문자가 보내지는 등 긴박한 상황이 고조됐습니다. 특히 용의자 라하미가 체포된 린덴의 길거리에서는 경찰과 라하미 간의 총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뉴욕시경과 뉴욕주 경찰이 트위터에 라하미의 사진과 차량 번호를 공개한 시각이 오전 7시 39분, 약 4시간 만에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전 9시 34분, 뉴저지주 경찰 역시 시사이드 파크 폭발에 라하미가 관련돼 있다고 표명하고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10시 56분, 엘리자베스역에서 발견된 파이프 폭탄 역시 라하미의 소행이라고 밝혔는데 20분 뒤인 11시 17분, 라하미가 린덴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번 용의자 체포는 시민의 신고로 가능했습니다. 라하미는 당시 한 술집 문 앞에서 노숙자처럼 잠들어 있었는데 이 바의 주인이 라하미의 얼굴을 알아보고 경찰에 신고해 체포 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체포된 용의자 라하미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귀화 미국인으로 뉴저지주 엘리자베스시에서 부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일하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하미는 테러 분자나 출국 금지자 명단에는 올라있지 않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용의자 아마드 칸 라하미, 그는 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걸까요? 측근들은 라하미의 가족들이 인근 주민 경찰과 불화를 겪은 뒤 미국을 떠나 약 1년 정도 파키스탄에서 생활했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전합니다. 2011년 뉴저지 당국은 라하미의 가족이 운영하던 엘리자베스 식당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합니다. 가족들은 이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뒤 갑자기 이 가족들이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때부터 라하미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지냈으며 특히 미국에 돌아오기 직전인 1년은 파키스탄 퀘타에서 생활하다 2014년 3월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라하미의 측근은 이 시점 이후 라하미가 이전과 달리 매우 고립적인 성향으로 변했으며 갑자기 수염을 기르고 무슬림 복장을 입고 기도를 하는 등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라하미 가족에는 소송은 현재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식당이 자정이나 오전 1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하는 비공식 합의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라하미의 범행 동기는 확실하지 않고 현재 사법당국은 라하미가 해외를 드나든 동기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은 19일 라하미를 살인 미수, 2급 불법 무기 소지, 경관 살인 미수 등 5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브렌트우드에서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포 카운티 경찰은 지난 금요일에 LIRR의 MJ대로 서쪽 부근의 숲에서 변사체를 찾았다고 어제 밝히고 현재 감식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브렌트우드에서는 지난주 2명의 10대 소녀가 죽은 채로 발견된 곳이기도 해 경찰은 이 유해가
두 소녀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엘리자베스에서는 오늘 새벽에 한 차가 오토바디 정비소에 돌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엘리자베스에 위치한 정비소를 들이받아 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늘 새벽 원앤나인 도로의 북쪽 방면은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배우 짐 캐리가 치사량의 약물을 먹고 자살한 전 연인에게 마약을 불법 조달해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 사망자의 전 남편 마크 버튼은 지난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카트리나 화이트에게 졸피뎀 등의 마약 성분이 있는 약들을 짐 캐리가 불법적으로 구입해 제공했다며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또 짐 캐리가 화이트와 결별과 결합을 반복하면서 그녀에게 집착 증세를 보였으며 로스앤젤레스의 집에 있는 감시 카메라로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화이트가 사망하기 며칠 전 이 커플은 다시 헤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화이트는 마약 성분인 졸피뎀과 페르코세트가 들어있는 수면제와 진정제 치사량을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켈로그가 에거 뉴트리그레인 홀 위트 와플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했습니다. 이 제품은 치명적인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돼 리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면역 체계가 약한 임산부와 노약자, 아기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켈로그 측은 아직 이 제품 소비자들 중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만일의 문제에 대비해 리콜을 시행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제품을 즉시 버리고 환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는 비위생적인 재료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업주에 맞섰다가 해고된 30년 경력의 제빵사가 이 업주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7월 뉴욕 롱아일랜드 시티에서 제빵사로 일하던 스테판 피셔는 밀가루가 각종 벌레에 들끓는 창고에 보관돼 있는 것을 보고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업주에 맞섰다가 해고됐습니다. 피셔는 당시 업주가 잡곡빵에 밀가루를 섞으면 괜찮다며 재료를 투입하라고 지시했고 뚜껑이 열린 쓰레기통을 방치하거나 유제품 용기를 열어놓는 등 비위생적인 행동을 일삼았다며 지난주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업주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셔가 일하던 빵집은 프랜차이즈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만 영업장 3곳이 있으며 자연산 재료만 쓴다고 광고에서도 강조한 곳입니다. 이 업체 관계자는 고소와 관련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열렸던 뉴욕시 최고의 길거리 음식을 가리는 2016 밴디 어워드에서 브루클린에서 온 전통적인 멕시코 타코를 파는 소리아노 가족이 영광의 우승을 안았습니다. 이 소리아노 가족은 타코에 홈메이드 살사와 홈메이드 또르띠아 등 멕시코 오아사카 지역의 수제 스타일 멕시칸 요리를 제공합니다. 이날 가바나스 아일랜드에서 열린 행사에는 1,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뉴욕 시내 최고의 푸드트럭 음식을 선정했습니다. 9월 20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이 폭탄 사고를 비롯해 뉴욕과 뉴저지의 소식은 오늘 밤 9시 KBTV 뉴스투데이에서 더 자세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